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중국이 자칭 세계 최강의 완전 최강의 전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 전차의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이야, 이게 진짜로 나오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나올까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 지금 폴란드에서 우리 한국 무기 완전히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S-21 레드백 장갑차, 우리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훨씬 더 방어력 강화시키고 최첨단 장비 들어간 바로 그 레드백 장갑차, 이걸 가지고 폴란드 현지에서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합동 전투를 해서 적을 때려 부수는 이런 지금 전술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도 방어 바르샤바를 지키는 그 기계화 부대에 넣겠다라는 거죠. 그 관련한 것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왜 우리 장갑차가 국산 장갑차 있는데 왜 한국 거 왜 쓰냐 라고 반대는 있지만, 그걸 또 폴란드 장군이 또 조목조목 반박을 또 하고 있어요. 자, 레드백 장갑차 완전히 청신호켜지고 있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5가지 단신을 보고 가겠는데요. 인도가 세계에서 BMP-2 장갑차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2,500대. 그걸 아주 뭔가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예산 낭비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또 미국이 B-52J라고 명명하는 이런 최신형의 B-52 폭격기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와, 정말 놀랍게 변모를 했습니다. 정말 100년 쓰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의 BMP-2 보병 전투 장갑차 운영국인 인도가 대대적인 현대화 개량을 가한 BMP-2M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를 교체하고 전자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 대전차 미사일과 배회 탄약 시스템까지 추가했는데, 정작 BMP-2의 가장 취약점인 방어력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돈이 아깝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대량의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이란이 이번에는 메라지 521이라는 신형 배회 탄약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실전 배치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외형과 재원, 성능 모두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최신형 함대함 미사일 액조세 MM40 블락3C 모델을 공개하고 올 연말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200km에 현존 최고 수준의 시커 성능과 항제밍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프랑스 측의 주장인데, 스텔스 디자인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아서 생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궁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던 UAE가 이스라엘 바락8 방공 시스템 도입설이 나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바락 시스템 초도분을 인수해 작전 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UAE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는 연합 방공망 구축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이 주관사를 맡아 진행 중인 B-52 현대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이 일부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기존 B-52H의 기고를 보강하고 엔진과 무장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과 항공 전자장비를 완전히 교체하는 이른바 B-52J 모델을 통해 B-52의 100년 폭격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BMP-2 보병 전투 장갑차.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장갑차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장갑차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무려 2,500대.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보듯이 이 BMP-2 장갑차, 또 BMP-3, 이 BMP 계열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보병 전투 장갑차면서 보병이 탑승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병이 전부 다 그냥 이 장갑차 위에 옹기종기 걸터 앉아서 수비하던 적이 그냥 기관총 한번 갈겨버리면 다 죽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런데 왜 또 장갑차 안에 안 들어가냐? 통구이가 되기 싫어서. 왜 통구이가 되냐? 너무 방어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덩치 이런 보병 전투 장갑차가 20톤도 안 되고 18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방어력이 있냐? 그래서 그냥 중기관총만 맞아도 숭숭 뚫리는 이런 방어력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 걸터 앉아 있다가 저기 보이면 뛰어내려서 엎드려서라도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밖에 다 앉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여기 뭐 대전차 미사일 붙이고 뭐 무인기 갖다 붙이고 뭐 뭔가 이 센서들 다 갖다 붙였어요. 개량하는데 돈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BMP-2의 방어력을 강화시켜서 최소한 중기관 총에는 뚫리지 않는 뭐 이런 그 능력을 갖춰야 될 텐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예산 낭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란이 스위치블레이드,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그대로 복제한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배회 탄약 시스템이다 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한 5km까지 통제소에서 5km까지 날아가서 적의 장갑차, 전차는 안 되고 장갑차 정도를 때려 부술 수 있는 자폭으로 그게 바로 스위치블레이드 300이고 스위치블레이드 600은 한 10km까지 날아가서 전차까지 때려 부술 수 있는 건데 이건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그대로 복제 그냥 완전히 그냥 100% 외형은 일단 똑같아요. 성능까지 어떻게 구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은 일단 똑같아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의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그대로 뺏겼다 라고 하는 걸 여기 뭐 저작권 뭐 안 따지니까 이란 같은 나라는 참 그렇습니다. 자, 액조세 미사일 포클랜드 전쟁 때 액조세 미사일이 영국 구축함 셰필드를 격침시키면서 전 세계에서 그냥 액조세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액조세가 이제 점점 최신형 미사일로 되어서 MM40 블락 3C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최신형이라고 하지만 스텔스 디자인이 아니죠. 우리 한국의 해성, 미국의 하푼 다 스텔스 디자인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보여드렸듯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요격합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속도, 칼리브르나 이런 것들이나 속도도 비슷하고 시스템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한데 그렇듯이 이런 속도가 좀 느린 순항 미사일 종류들은 요격이 잘 돼요. 그러면은 요격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일단 적의 레이더의 눈에 덜 띄어야 되죠. 그러면 형상의 스텔스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해성도 빨리 차기 미사일로 가서 스텔스 형상을 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빨라서 적이 요격을 할 시간조차 주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두 개가 같이 되면 금상첨화고 그런데 이 액조세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못하고 단지 항제밍 성능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이 현대전에 이걸 최신 미사일을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의 천궁2죠. 엄밀히 말하면 그 천궁2를 도입해서 이란이 쏘는 탄도미사일 막아내겠다 라고 하는 게 유해인데 그 천궁2가 이제 50km까지 날아가서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바락 에이스를 샀다는 거죠. 벌써 첫 인수를 했다. 근데 이 바락 에이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막 3이 채 안 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부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일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탄도미사일 요격한다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100km까지 날아가는데 우리 천궁2는 50km 물론 우리 천궁2는 완전히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미국 팩3처럼 그런 거이긴 하지만 우리가 겹치죠. 야 이러다가 우리 천궁 못 파는 거 아니냐 계약 취소된 건 아니냐 우리가 드는데 사업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바로 100년 폭격기 B-52H의 새로 업그레이드한 칵핏을 구현한 CG예요. 완전히 그냥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쫙 도배가 되어 있는데 비포가 어떠느냐 이게 비포예요. 여기 있는 센터에 있는 이걸 디지털 패널로 다 바꿨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도 나름 디지털 디스플레이 있어요. 그전에는 고색 창현했는데 이게 B-52H 버전의 업그레이드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너무 오래 써서 물론 H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H의 최종판.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물론 이거 이 커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 또 항전 장비 또 폭탄 창 이런 걸 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진짜 100년 쓸 것 같고 그래서 이 미국은 이 B-52를 대한미사일 그리고 제즈미알 같은 대지상 타격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투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쓰고 B-21
레이더, 지금 이제 스텔스 폭격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텔스고 속도도 빠르니까 그걸 가지고 중심 타격하는 이런 용도로 쓴다라는 보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 보면 개량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군 육해공 해병대 할 것 없이 제발 개량 좀 합시다. 자꾸 30년 쓰고 새 거 살 거야. 30년 쓰고 새 거 살 거야 하지 말고 천조국 미국도 100년 쓰지 않습니까? 개량해서. 개량 좀 합시다. 우리 국민 세금 아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참고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를 곧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든 전차를 압도한다는데 이미 실패한 아르마타 전차를 참고한 중국판 아르마타 얼마나 망작으로 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현재 대량 배치 중인 99식 전차와 96식 전차의 후속 모델 개발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모델이 중국군에 배치되어 시험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CCTV가 10월 21일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인민해방군의 차세대 전차가 다가온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베일에 쌓인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중국 측은 이 전차가 러시아의 T-14 전차와 같은 차세대 전차 개발에 영감을 받아 순수 중국 기술로 개발된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전차는 기존의 전차들이 채택했던 125mm 활강포보다 더 강력한 신형 전차포와 대전차 미사일, 드론을 탑재해 공격력과 상황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신형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무인 포탑을 적용해 방어력도 기존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 전차는 최근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가 공개한 에이브람스 X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속도 성능과 민첩성, 연비, 정숙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단 2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고 중국 측은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판 아르마타는 최근 미국과 유럽, 러시아에서 시제 차량이 공개되었거나 개념이 발표된 차세대 전차의 주요 특성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CCTV에서 활동하는 송종핑 군사평론가는 이 전차의 세부 재원이 공개된 것은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이 제공된 첨단 전차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현용 주력 전차는 모두 구소련제 전차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그 성능과 확장성에 상당한 의문을 받고 있는데요. 차체부터 포탑까지 완전히 새로 개발되었다는 중국판 아르마타. 과연 중국이 주장하는 성능대로 나와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CCTV 화면이에요. 베일에 쌓였어요. 베일에. 그렇게 해서 이 베일 걷으면 이 안에 엄청난 전차가 있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전차 그리고 근미래에 나올 모든 전차를 압도하는 성능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좀 자부심이 좀 있겠죠. 왜냐, 중국이 그동안 그들이 아주 대량으로 깔았던 80식, 85식, 90식 이런 전차들은 정말 충격스럽게도 T-55 전차를 바탕으로 만든 전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1987년도에 K1 전차를 첫 생산하던 그 시절에 만든 그 중국의 85식 전차, 그리고 K1 전차가 한참 나오고 있을 때 만든 90식 전차, 이런 것마저도 55년도에 만든 그 T-55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저성능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망하고 소련의 무기들이 워낙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에 원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에 아주 가난한 우크라이나에 접근해서 무기를 엄청나게 빼왔죠. 지금 랴오닝 항모처럼 바리아그 그것도 사오고 전차 T-72 그것도 우리 사자 해서 사와가지고 그 T-72를 그대로 해부해서 복사해서 뺏긴 게 96식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세계 최강의 3.5세대 전차다라고 주장하는 99식 이거 전부 다 T-72 뺏긴 거예요. 지금 T-72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깨지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차 다 그 모양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T-14 아르마타 이걸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그거 뺏긴 게 아니고 그 컨셉으로 만든 전차야 라고 했으니까 거의 세대가 퀀텀 점프한 거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성능대로 나온다면.
그래서 중국 뭐 네티즌들이 이런 식으로 CG 만들어서 이런 것 정도로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뭐 딱 이렇다는 건 아니고 두 명이서 조종한답니다. 그래서 조종수 그리고 전차장이 포수 역할까지 하고 워낙 자동화되어 있어서 무인 포탑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이 단면도를 보면 내부는 역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캐로젤식 자동 공급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캐로젤식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거 봤지 않습니까? 이 탑어택 공격. 그러니까 제벌린 미사일, 우리 현궁 미사일도 마찬가지지만 탑어택 위에서 그냥 내리 꽂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훅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있는 탄약들을 완전히 유폭시켜서 이 포탑이 마치 개뚜껑이 날아가듯이 훅 날아가는 이런 걸 봤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T-14 아르마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다 뻥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또 뻥의 끝판왕을 달리는 것이 이 그라핀 스펀지라는 소재를 동원해서 뭔가 이 복합장갑을 4세대 복합장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전차에 비해서 같은 동급 무게의 기존 전차에 비해서 방어력이 3배에서 4배 늘어났다. 그럼 우리 한국의 K2 전차가 한 1000mm 정도의 방어력이면 이거는 4000mm 정도의 방어력.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죠. 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맞겠습니까? 아무튼 입만 열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해도 책임 안 져. 우리 사람 책임 안 진다 해. 라고 하는 이런 중국 그 공산사회주의 출신들. 원래 책임 안 지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내가 한 말에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저기는 책임 안 지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했는데 어쨌든 세계 최강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주에서 시험평가를 마치고 국내에 복귀했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이번에는 폴란드에 등장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최정예 기계화 사단에서 레드백 장갑차의 야전 운용 실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육군이 한화 디펜스로부터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인도받아 폴란드 동부 모처에서 M1A2 전차와 합동 운용 실험에 들어갔다고 폴란드 육군이 현지 시각 10월 21일 밝혔습니다. 폴란드 동부 지역에 배치된 최정예 부대인 제18 기계화 사단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M1A2 전차와 AS-21 장갑차의 작전 운용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번 실험에서 AS-21은 M1A2 전차와 제병 협동부대를 구성해 러시아 전차사단을 상정한 가상적과의 모의 교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 총괄을 맡은 야로슬라프 그라머진스키 폴란드 육군 소장은 유사시 제18 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해 공격해 들어올 러시아군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최전방 부대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폴란드는 당장 오늘 밤에라도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국산의 보르숙 장갑차가 있기는 하지만 보르숙은 이제 막 양산에 들어간 모델이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M1A2와 AS-21로 구성된 제18 기계화 사단은 유사시 러시아, 벨라루스 인하군의 브레스트, 시에들체 축선 돌파를 저지할 폴란드 방어 전력의 중추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라머진스키 장군은 물론 폴란드군은 보르숙 장갑차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이지만 폴란드에는 보르숙보다 더 무겁고 강력하며 유연하고 뛰어난 보병 전투 장갑차가 필요하다라며 바르샤바가 AS-21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18년부터 보병사단에서 기계화 사단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는 제18 기계화 사단을 늦어도 2024년까지는 완편 기계화 사단으로 편성하기 위해 M1A2 전차와 AS-21 전투 장갑차 조기 전략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폴란드의 AS-21 운용평가 결과가 동종의 기갑 패키지를 구축 중인 호주의 4기 장갑차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호주에서 시험평가했던 바로 그 차량 도색 바꾸어서 지금 폴란드에 왔는데 도색 바꾸어서 한국에서 또 테스트했고 그리고 그걸 또 여기 가져와서 폴란드에서 또 테스트하는데 M1A2 에이브람스 전차하고 합을 이루어서 이제 그 보전 협동 전투를 해본다는 겁니다. 이 M1A2 전차는 폴란드 수도를 방어하는 18기가 사단 거기에 짝을 이루어서 완전히 그냥 우리 한국으로 치면 맹호부대 같은 그런
수도 기계화 사단이죠. 그런 부대에 여기 배치하겠다. 그런데 이 부대가 왜 중요하냐? 이제 여기 브레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죠.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뭐 러시아 위성 국가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서부터 바르샤바까지 170km. 서울에서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160km.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길도 꼬불하고 뭐 굉장한데 여기는 평원이죠. 그냥 한번 밀리면 훅 가는 겁니다. 바르샤바까지.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부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한국의 K2 전차로 이루어진 그 부대는 여기 이제 이 벨라루스 그리고 여기 발트 함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 이 중간 축선 그러니까 이제 리투아니아를 방어해주기 위한 이 지역에 배치가 되고 여기 16사단이죠. 그리고 18사단은 바르샤바를 방어하는 그런 사단이죠. 16사단은 공세부대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과거에 20사단 결전부대 안타깝게도 지금 없어져서 11사단 화랑부대 또는 8사단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수도기계사단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아니 우리 보르숙 장갑차 있는데 이거 왜 사냐? 한국 걸 왜 사냐? 라고 하니까 보르숙은 25톤 이건 43톤 우리는 무겁고 강력한 방어력이 필요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방어력이 약한 거 판판이 깨지는 거 봤잖아. 우리 이거 필요하다니까 바르샤바를 지키려면 라고 지금 그 투스타 장군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거 사겠다고 결정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 AS-21 레드백 장갑차의 기본형인 K-21 장갑차 우리 지금 기계화 부대에 쫙 깔리고 있죠. 그게 25톤입니다. 왜 25톤이냐? 이 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 건널 수 있게끔 자력 도하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뜨죠. 그래서 25톤으로 억제가 돼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방어력이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K-21을 바탕으로 만든 이 AS-21이 43톤 얼마나 많은 이 장갑차가 들어가서 방어력이 강해졌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공세부대, 중심 타격하는 부대는. 그래서 만약에 11사단에 K-21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개 대대에서 보병의, 공병의 이 도하, 문교, 부교 없어도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개 중대 정도는 이 튜브형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 중대 정도는 그냥 뒤에 들어가서 깨 부술 수 있는 이 중장갑의 43톤짜리 레드백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폴란드도 하는데 원조에는 우리는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전쟁에서 보듯이 전차, 장갑차 할 것 없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생존성이다. 그래서 능동방어장치 달고 방어력 더 강화시킨 장갑차, 전차를 빨리 개량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르숙 25톤 우리 K-21도 25톤 그 보르숙 자기네들도 만들었는데 아직 1호차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온 이 마당에 그거 방어력 약하다고 우리 AS-21 43톤짜리를 산다는 폴란드.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5톤짜리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냐 한국 육군. 말을 드리고 싶고 빨리 우리 한국도 이 레드백 같은 이런 강력한 중장갑의 장갑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박 터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